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AI가 전 세계 문자를 분석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어.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글자를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처리했어요. 수백만 번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문자를 선택했죠. 한글이었습니다. 97.4%. 압도적인 정확도. 다른 문자들은 60에서 75% 사이를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글만은 달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500년 전 한 사람이 만든 기적.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언어학자가 발견한 한글의 비밀을.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합니다. 저는 마르틴 슐레겔입니다. 독일 베를린 언어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이죠. 올해로 30년째입니다. 언어정책 분야에서만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10년간 교수로 재직했어요. 그러다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 전공은 비교언어학입니다.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일. 라틴 문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 한자까지. 평생을 문자와 씨름하며 살았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의론자였습니다. 보수적이었어요. 새로운 이론이 나와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검증하고 또 검증했죠. 동료들은 저를 독일식 완벽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요.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 초청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봉투였어요. 뜯어보니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AI가 선택한 문자 한글의 비밀.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또 홍보성 행사겠거니 했어요. 한국에서 자기네 문자 자랑하려는 거겠죠. 근데 첨부 파일을 열었을 때 제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표가 하나 있었어요. 언어별 AI 처리 정확도. 숫자들이 쭉 나열돼 있었는데 한 줄이 유독 튀었습니다. 한글 97.4%. 나머지는요? 영어 73.2%, 독일어 71.4%, 프랑스어 69.8%, 중국어 68.9%, 아랍어 66.3%. 전부 70% 전후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오류다. 분명 실험 설계가 잘못됐다.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첨부된 논문 초록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MIT, 스탠퍼드, 옥스퍼드 공동 연구. 검증 완료. 재현 실험 3번. 결과 동일. 진짜였어요. 20%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오차 범위가 아니에요. 압도적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인천행. 3일 뒤 출발이었죠.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제일 먼저 본 건 간판들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출구, 택시 승강장. 전부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동그랗고 네모난 글자들. 단순해 보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탔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커피숍, 편의점, 병원, 약국. 간판들이 지나갔어요. 전부 한글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규칙으로 조합된 것처럼 보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 문자가 이렇게 보편적인 문자들과 다른가? 저는 독일어를 모국어로 씁니다. 독일어는 복잡해요. 합성어가 많습니다. DONAUDAMPFSCHIFFFAHRTSGSELLSCHAFT. 이런 단어가 실제로 존재해요. 도나우 강 증기선 회사라는 뜻이죠. 어미 변화도 심합니다. AI 연구에서 독일어는 늘고난도 언어로 분류됐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불규칙 동사, 예외 철자, 발음 규칙의 부재. AI가 학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독일에서 평생 언어를 연구한 제게 한글의 단순함은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간단한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 있지? 이틀 뒤 저는 서울 강남의 한 AI 연구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죠. 로비는 깔끔했어요. 안내 직원이 저를 3층 실험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제 눈앞에 거대한 모니터가 펼쳐졌습니다. 화면엔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영어, 중국어, 한글의 처리 속도와 오류율. 선 3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초록색 선. 한글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낮은 오류율을 보였어요. 저는 화면 앞에 서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제 옆에 섰습니다. 직접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영어 단어 하나가 떴습니다. 뷰티풀. AI가 작동했습니다. 처리 과정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철자 확인, 어근 분리, 접사 분석, 품사 판단, 문맥 파악. 9단계가 걸렸습니다. 다음은 중국어였어요. 더 복잡했습니다. 한자 하나에 여러 뜻이 있으니까요. AI가 앞뒤 문장을 다 훑었어요. 문맥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제 한글입니다. 연구원이 말했어요. 화면에 아름답다가 떴습니다. AI가 움직였어요. 3단계였습니다. 자음 모음 분리, 음절 조합, 의미 도출. 끝.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은 결과였습니다. 3단계. 레고 블록 맞추듯 툭툭 조립되더니 의미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한글은 조합형 문자거든요. 자음 19개, 모음 21개가 규칙적으로 결합해서 11,172개 음절을 만듭니다. 예외가 거의 없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외가 없다고? 독일어는 예외투성이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레드는 현재형인데 레드는 과거형이기도 해요. 철자는 같은데 발음이 달라요. 도, 스루, 터프, 소트. 전부 OUGH로 끝나는데 발음이 다 다릅니다. AI가 그걸 다 외워야 해요. 학습 데이터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근데 한글은요? 규칙만 알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자음 19개, 모음 21개. 조합 가능한 음절 11,172개. 처리 오류율 2.6%.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라. 저는 중얼거렸죠. 시스템이야. 완전한 시스템.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500년 전에. AI도 없던 시절에.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한글 글자들이 돌아다녔어요. 기역, 니은, 디귿, 아, 어, 오. 조합하면 가, 나, 도. 간단했습니다. 너무 간단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간단함이 AI에겐 완벽한 언어였습니다. 저는 창밖 서울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자기들이 쓰는 문자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연구소로 갔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왜 한글이 이렇게 다른가? 압도적 처리 성능 뒤에 숨은 비밀이 뭔가? 연구원들이 저를 더 깊은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책장 하나가 보였어요. 거기 유리 케이스 안에 오래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이었지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500년 전 책이에요. 연구원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꺼내더니 제 앞에 펼쳤죠.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연구원이 한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문자. 왕이 만든 문자. 왕이요? 제가 되물었죠. 세종대왕입니다. 조선 제4대 임금이에요. 이분이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왕이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저는 유럽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라틴 문자는 수백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페니키아 문자에서 그리스 문자로, 거기서 로마 문자로. 오랜 시간에 걸쳐 변했죠. 그런데 한글은요? 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연구원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화면에 그림이 떴습니다. 기역의 모양.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형태였어요. 니은은 혀끝이 위신 몸에 닿는 모습.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 저는 제 입을 만져봤습니다.
기역 소리를 내보니 정말 혀 뒤쪽이 목을 막았어요. 니은을 발음하자 혀끝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미음을 하니 입술이 닫혔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음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천지인입니다. 하늘, 땅, 사람. 화면이 바뀌었어요. 는 하늘. 동그랗고 완전한 형태. 은은 땅. 평평하고 수평인 선. 이는 사람. 곧게 선 수직선. 저는 손으로 그려봤습니다. 점, 가로선, 세로선. 이 세 가지로 모든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아는 이와 의 결합. 어는 반대편. 오는 의와 의 결합. 우는 그 아래. 수학이었습니다. 기하학이었어요. 세종대왕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이 말을 이었죠. 정인지, 신숙주, 박팽년.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3년간 연구했어요. 중국 문자는 물론이고 몽골 문자, 인도 산스크리트까지 분석했습니다. 발음 구조를 해부하듯 파고들었죠.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3년. 지편전. 공동연구. 비교 언어학. 이건 프로젝트였어요. 체계적인 언어학 프로젝트. 500년 전에 의문학, 철학, 과학이 결합된 겁니다. 연구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부심이 묻어났죠. 저는 책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이유 있게 배치됐어요. 기역에서 키읔으로 가면 획이 하나 더 그어집니다. 소리도 세지죠. 거센 소리가 됩니다. 디귿에서 티읕도 마찬가지. 비읍에서 피읍도요. 규칙적이었습니다. 체계적이었어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예술이야. 과학이자 예술이었습니다. 언어의 본질을 꿰뚫어 본 설계. 인간의 발음기관, 우주관, 철학까지 담았어요.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AI가 좋아하는 겁니다. 규칙이 명확하니까요. 예측 가능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AI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패턴을 좋아해요. 예측 가능한 구조를 좋아합니다. 한글은 바로 그 자체였죠. 완벽하게 설계된 패턴. 저는 그날 저녁 혼자 서울거리를 걸었습니다. 간판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치킨, 피자, 햄버거. 외래어들이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요, 전부 읽혔다는 겁니다. 규칙만 알면 어떤 단어든 쓸 수 있었어요. 영어 단어 치컨을 한글로 옮기면 치킨. 조합만 하면 됐으니까요. 저는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 하나를 샀습니다. 라벨에 탄산음료라고 써 있었어요. 티읕, 아, 니은, 시옷, 아, 니은, 이응, 으, 미음, 리을, 료. 저는 속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이 나라 사람들은 모르고 살겠구나. 자기들이 얼마나 천재적인 도구를 쓰고 있는지.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이다. AI가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나 명쾌했던 이유. 그건 설계자가 처음부터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회의감은 사라졌습니다.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경탄으로 변했죠. 이렇게 설계된 문자가 정말 존재했다니.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훈민정음을 더 깊이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소 도서관에서 번역본을 빌렸어요. 독일어 번역본은 없었습니다. 영어본이 있었죠. 저는 책상에 앉아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나란말씀이 둥기게 달아. 원문이 적혀 있었고 밑에 영어 번역이 있었어요. 백성이 말하고 싶은 걸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왜 왕이 백성 걱정을 했을까? 유럽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왕은 귀족과 대화하지 백성과 소통하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라틴어는 성직자와 학자의 언어였습니다. 평민은 배울 수조차 없었어요. 교회와 대학만이 문자를 독점했죠. 그런데 이 나라 왕은 달랐습니다. 백성이 글을 못 읽으니 억울한 일을 호소하지 못한다. 법을 몰라 벌을 받는다. 그래서 쉬운 문자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세종대왕의 생각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음 17개, 모음 11개로 시작했다는 기록. 나중에 자음 2개, 모음 10개가 추가됐고요. 총 28개. 그 28개로 세상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계산했습니다. 자음 19개, 모음 21개. 초성, 중성, 종성 조합하면 11,172가지 음절. 충분했습니다. 모든 한국어 단어를 표현하고도 남았어요. 책을 더 읽어내려가자 발음 원리가 나왔습니다. 기억은 아음. 목구멍 소리. 혀뿌리가 목을 막아나는 소리죠. 니은은 설음. 혀 소리. 혀끝이 잇몸에 닿아나는 소리. 미음은 순음. 입술 소리. 입술을 다물었다 떼며 나는 소리. 시옷은 치음. 이 소리. 혀와 이 사이로 바람이 나가며 나는 소리. 이응은 후음. 목소리. 목구멍이 열린 상태에서 나는 소리. 5가지 발음 위치. 그 위치에 따라 글자 모양이 달랐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제 입안을 더듬었어요. 발음해보니 정말 그 위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기억은 뒤쪽, 니은은 앞쪽, 미음은 입술. 시옷은 이와 혀 사이. 이응은 목구멍. 해부학이었습니다. 인체의 구조를 문자로 옮긴 거예요. 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천재였구나. 500년 전. 과학도 발달하지 않은 시절. 현미경도 없고 음성학도 정립되지 않은 때. 그때 이미 인간의 발음기관을 분석해서 문자로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게 지금까지 통한다는 겁니다. AI 시대에도 유효해요. 아니, 오히려 AI 시대에 더 빛났습니다. 규칙이 명확하고 예외가 없고 조합이 자유로우니까요. 저는 노트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한글 완벽한 설계. 그 밑에 덧붙였죠. 세종대왕 천재 중에 천재. 연구원 한 명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건네더군요. 어떠세요? 한글이. 저는 웃었습니다. 경외스럽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저는 한글을 단순한 문자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유산이에요. 인류의 유산. 세종대왕은 단지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언어와 발음기관, 우주관까지 설계했어요. 과학, 철학, 예술이 결합된 완전체. 설계된 완전함. 그게 한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AI 실험을 돕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문헌을 번역하는 작업이었죠. 고문서를 스캔해서 AI에게 학습시키는 거였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AI가 멈췄습니다.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떴어요. 처리 불가. 의문체계 불안전. 뭐지? 연구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갔죠. 화면엔 조선시대 문장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근데 글자가 이상했어요. 낯선 기호들이 보였습니다. 지금 쓰지 않는 형태의 글자들. AI가 인식하지 못하는 문자들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옛 글자예요. 지금은 안 쓰는. 안 쓴다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AI가 인식 못하는 글자가 있다니. AI는 이미 한글을 완벽하게 학습한 상태였는데요. 혹시 세종이 만든 원래 한글에는 더 많은 글자가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글자가 하나하나 소개됐습니다. 첫 번째 아레아입니다. 점 하나로 표시하죠. 아와 어, 그러니까 아와 어 중간 발음을 나타냅니다. 화면에 예시가 떴습니다. 하님. 지금은 하늘로 쓰지만 옛날엔 점이 들어갔대요. 나라도 마찬가지. 지금의 나라죠. 두 번째 반치음입니다. 시옷과 지읒 사이의 부드러운 소리예요. 낯선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옷과 지읒 중간쯤 되는 소리래요. 어이는 지금의 어제. 나은 낮이 됐고요. 세 번째 예시응입니다. 코음으로 시작될 수 있는 울림소리죠. 이응 안에 점이 찍힌 형태였어요. 단어 첫머리에 올 수 있었대요. 코로 울리는 소리. 네 번째 여인이웃입니다. 목구멍을 살짝 조이는 소리예요. 비읍 가운데 점이 찍힌 모양. 입술을 가볍게 떼며 내는 소리래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4개.
사라진 글자 4개. 왜 사라진 겁니까? 발음이 변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들이 다른 소리로 합쳐졌죠. 그래서 16세기 이후엔 안 쓰게 됐습니다. 저는 턱을 괴었습니다. 그럼 한글은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28글자 중 4개가 빠졌으니 24글자만 남은 거네요. 아니, 잠깐. AI가 왜 이걸 찾아낸 거죠? 연구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AI는 이 글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을 제대로 해석하려면요. 옛날과 옛날, 갈립과 가릅 같은 미묘한 발음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AI가 던진 질문이 아직 떠 있었어요. 왜 이 4개의 글자는 쓰지 않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한다. AI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이 4개 글자를 다시 복원한다면 한글은 원래 설계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완전해지는 겁니다. 실험해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눈을 반짝였어요. 해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4개 글자를 AI에게 학습시켜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밤을 새웠습니다. 완전했던 설계의 일부를 우리가 버리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감동이었죠. 이제라도 되살릴 수 있다면 희망이 생겼습니다. 실험은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조선시대 문헌 수백 권을 스캔했어요. 아래아, 반치음, 예시흥, 여인이웃이 들어간 문장들을 찾아 AI에게 학습시켰죠. 첫날은 혼란이었습니다. AI가 아래아를 아로 읽기도 하고 어로 읽기도 했어요. 반치음은 시옷과 지읒을 왔다 갔다 했죠. 예시흥은 이응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이웃은 아예 인식 불가였어요. 오류투성이었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한숨을 쉬었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아니요. 패턴이 생기고 있어요. 보세요. AI가 점점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한임은 하늘과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발음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아래아, 그 점 하나가 단어의 느낌을 바꾸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반치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드러운 연결을 만드는 역할. AI가 그걸 학습했습니다. 10시간이 지났습니다. AI가 조선시대 시 한 구절을 번역했어요. 나란말미. 화면에 현대어 번역이 떴습니다. 아래아의 미묘한 발음 차이까지 살려냈어요. 단순히 나라의 말이가 아니라 그 시대의 감성이 묻어나는 번역이었습니다. 이틀째 변화가 왔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번역 정확도가 올라갔어요. 97.4%에서 98.9%로 1.5%포인트 상승. 작아 보이지만 AI 세계에선 엄청난 차이입니다. 더 놀라운 건 어감 해석력이었어요. 37% 향상됐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의 감성 보존율은 96%까지 올라갔죠. 옛 시조의 운율, 한시의 뉘앙스, 궁중일기의 세밀한 어조까지 전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5째 날, AI는 한글을 28자가 아닌 32자 체계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기본 자모 24개에 옛 글자 4개, 그리고 복합 자모들까지 완전한 체계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연구원들이 저를 봤어요. 한글은 원래부터 완전했던 겁니다. 28글자 전부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4개를 버렸을 뿐이죠. 실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아래아, 반치음, 예시흥, 여인이웃. 4개의 잃어버린 글자. 이 글자들은 쓸모없어서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발음이 변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문자 체계로 보면 여전히 필요했죠. 감성을 담는데, 뉘앙스를 표현하는데, 옛 문헌을 이해하는데. AI가 그걸 증명한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글 28자 완전 체계. 그 옆에 덧붙였어요. 500년 만의 재발견. 연구원 한 명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이거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이틀 밤을 새우고 나니 눈두덩이 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어요. 저희는 뭔가 엄청난 걸 발견한 겁니다.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낸 거죠. 한글이 단지 현 체계가 아니라 원래부터 설계된 완전 체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전율이 왔습니다. 연구팀 전체가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공감에 휩싸였어요. 외국인 연구자인 저조차 한국의 문자를 완전히 재평가하게 됐습니다. AI 시대에 인증된 완전한 설계. 500년을 지나오며 미처 알지 못했던 문자의 깊이와 가치. 우리는 이제야 그걸 확인한 겁니다. 2025년 5월 서울에서 국제 AI 언어처리 학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섰어요. 청중석에는 MIT, 옥스퍼드, 소르본 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죠. 마이크를 잡았을 때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설계된 문자입니다. 첫 슬라이드. 한글 잠호 24개가 떴어요. 하지만 원래는 28개였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아래아, 반치음, 예시흥, 여인이웃이 나타났죠.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AI 실험 결과 이 4개 글자를 복원했을 때 처리 정확도가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프가 떴어요. 97.4%에서 98.9%로 올라가는 선. 빨간색 화살표가 수직으로 솟았습니다. 한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오차 범위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어감 해석력은 37% 향상됐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의 감성 보존율은 96%.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실제 번역 비교가 나왔어요. 24글자로 번역한 것과 28글자로 번역한 것.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글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500년 전에 우리가 그 완전함을 다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학자들이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년 연구 인생에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발표 후 질문이 쏟아졌어요. MIT 교수 한 명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복원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그건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복원을 권고합니다. 옥스퍼드 언어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다른 언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한글의 원리는 보편적입니다. 발음 기관을 분석하고 규칙을 만들고 조합하는 방식. 이건 어떤 언어에도 응용 가능하죠. 소르본 교수가 물었습니다. 프랑스어도요? 물론입니다. 그날 이후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독일 교육부가 저를 자문으로 초청했어요.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싶다고 했죠. 베를린 대학에서 한글 강좌가 개설됐습니다. 수강 신청이 넘쳐났어요. 일본 문부과학성은 한글처럼 단일하고 규칙적인 문자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대의 연구팀이 꾸려졌죠. 중국은 병음 체계 개선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베이징어원 대학에서 한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글이 한국만의 문자를 넘어서 인류의 문자 유산이자 미래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문자가 세계 언어학계의 중심에 섰어요. 글로벌 무대에서 중심이 됐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빛나는 도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자기들이 가진 보물을 알게 될까? 한글. 28개의 완전한 글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유산. 흐뭇했습니다. 동시에 책임감이 들었어요. 우리 것이 세계 표준이 될 수도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숙제. 한국에 돌아온 건 6개월 뒤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인터넷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SNS에 해시태그 잃어버린 글자 해시태그가 수백만 개 달렸죠. 해시태그 우리의 28글자, 해시태그 완전한 한글, 해시태그 아래아, 해시태그 반치음. 사람들이 옛 글자를 배우고 있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함께 배워요. 우리의 완전한 한글. 수천 명이 모였어요. 저도 구경하러 갔죠. 한 초등학생이 칠판 앞에 섰습니다. 아레아를 그렸어요. 점 하나. 이게 아레아예요. 하님 나라. 아이들이 따라했습니다. 하님 나라. 부모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앉아서 배우고 계셨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자판에 옛 글자 기능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아레아, 반치음, 예시흥, 여인이웃을 누를 수 있었죠. 우와, 진짜 되네. 학습 앱은 한 달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더 지나자 500만이 됐어요. SNS에서는 네 글자 직접 사용해보기 챌린지가 유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옛 글자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재미였죠. SNS 챌린지로 번졌어요. 하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문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정부는 달랐어요.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원이 모였죠.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보수 측에서 말했습니다. 지금 24자로도 충분합니다. 왜 혼란을 만듭니까? 교과서를 다 바꿔야 해요. 비용이 얼마인데요? 진보 측이 반박했어요. 원래 설계를 복원하는 겁니다. 문화유산을 되찾는 거예요.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교육계에서 우려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24자로도 힘들어하는데 28자를 다시 배우게 하면 혼란입니다. 학습 부담만 늘어납니다. 논쟁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17번 열렸어요. 결론은 안 났죠. 그리고 정부가 발표했어요. 한글 자모복원 프로젝트 무기한 보류. 국민들이 들끓었습니다. 왜요? 우리 문자인데 왜 우리가 못 쓰게 해요? 정부가 뭘 안다고. 온라인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명이 서명했어요. 일주일 뒤엔 100만 명이 됐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변화를, 혼란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한 출판사가 조선시대 문학 복원판을 냈어요. 아레아, 반치음, 예시흥, 여인이웃을 살려서 용비어천가, 두시연의 석보상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서점에서 품절이었어요. 한 초등학교가 방과 후 수업으로 네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학부모들이 환영했죠. 다른 학교들도 따라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광화문 스터디 모임은 매주 열렸습니다. 참가자가 점점 늘었어요. 100명, 500명, 1000명. 광장이 가득 찼습니다. 정부가 안 한다고? 그럼 우리가 합니다. 아래로부터 국민 주도의 운동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게 진짜 문화였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 국민 스스로 자기 문자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유산을 되찾는 거예요. 실망했습니다. 정부가 보류한다고 했을 때. 하지만 같은 시각에 하나의 희망도 느꼈어요. 정부가 하지 못해도 국민이 한다는 믿음. 그게 생긴 겁니다. 드디어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죠. 청와대 앞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졌어요. 50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이었죠. 한글 28자를 복원하라.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2026년 9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새 교과서가 배포됩니다. 28자의 완전 체계를 도입합니다. 환호가 터졌어요.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날 서울에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축제가 열렸죠. 수만 명이 모였어요. 아이들,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가 한글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한글 28자 완전 복원. 아이들이 옛 글자를 쓰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배우고 계셨죠.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쓰셨어요. 하님. 눈물이 글썽이셨어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해 여름 거리 간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늘공원 나라식당. 옛 글자를 포함해 바뀌었습니다.
전통찻집, 한옥카페, 서점들이 앞다퉈 바꿨어요. 출판사들은 고전문학 원문 복원 시리즈를 쏟아냈어요. 조선시대 시, 소설, 일기. 전부 원문 그대로. 학자들이 주석을 달았죠. 사람들이 사서 읽었습니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죠. 20대 청년들도 샀어요. 옛 감성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유네스코가 발표했습니다. 한글 28자 체계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겁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유산이라고. 설계된 완전함 그 자체가 문화재라고. 세계 각국 언어기관이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프랑스 문화부, 독일 언어협회, 일본 국어연구소 모두가 한글 연구팀을 파견했어요. 저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빛나는 도시가 구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글은 완성되어 있었다. 우리가 그 완전함을 다 쓰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덧붙였죠. 이제 우리는 묻는다. 이 완전함으로 무엇을 담을 것인가?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날개를 비췄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한글. 28개의 글자. 완전한 설계. 500년 만에 돌아온 보물. 잃어버린 글자가 되살아났습니다. 한글은 설계된 완전한 문자체계로서 미래지향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됐죠. 하지만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완전함으로 무엇을 담을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인가? 기쁨과 감격 속에 동시에 책임감과 숙제가 다가왔습니다. 저와 연구팀 그리고 한국 국민 모두는 완성의 순간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해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국이 만든 문자가 세계의 기준이 됐습니다. 잃어버린 조각을 시민 스스로 되찾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백성을 위한 문자 설계라는 창제 당시의 정신에 다시 부합했습니다. 자부심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500년 전 한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28개의 글자. 시간이 흘러 4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24개로 살아왔죠. 그런데 AI가 발견했습니다. 그 4개가 필요하다고. 완전하려면 28개여야 한다고. 세계 언어학계가 놀랐습니다. 한국 국민이 움직였어요. 정부가 결정했죠. 그리고 우리는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조각을. 한글은 이제 다시 완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완전함을 되찾은 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완전한 문자로 무엇을 쓸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담을 것인가? 어떤 마음을 전할 것인가? 500년 전 세종대왕이 백성을 생각하며 만든 문자. 우리는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완전해진 한글로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